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아니 이제 남자들 목소리가 왜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 어? 다시 한번 해봐. 나는 꼽살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하면서 쑥스러워. 트위터에 있잖아. 내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지 알아? 글로 와.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가 11번째 오면서 유일한 유행어 하나예요. 그러네. 그래도 유행어 하나는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온몸을 바쳐가면서 하는 겁니다. 쪽팔려. 예,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이죠.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방송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잘린 적은 있어 내가. KBS, MBC 뭐 이런데. 그런 누님 또 어제 상 받았잖아. 그 아픔을 결국에는 인정을 하셔가지고 언론 인권상을 받으셨잖아요. 언론인권센터에 가가지고 저녁에 언론인권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제가 무슨 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걸 다 주십니까 했는데 가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도 한 일이 있더라고. 한 일 많죠, 무지.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 네. KBS 사장님, MBC 사장님, 지금 하시는 김인규 사장님, 김재철 사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에 대한 편견을 아주 강하게 고맙게도 가져주셔서 방송을 관두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고 보니까 또 난 봉투를 아직 못 열어봤는데 상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상금. 그거 저희한테도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금액이 크면 좀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분 사장님께 내가 방송을 관둔 것처럼 이분들 곧 관둘 것 같잖아 느낌에. 그래서 이분들 올해는 못 가실 것 같은데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내가 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요즘 우리 MBC 파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MBC 기자회가 쇄신 인사를 요구하며 오전 6시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하면서 뉴스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는 5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고 오전 9시 30분 뉴스와 오후 6시 뉴스 매거진 그리고 마감 뉴스인 뉴스24는 결방된다고 MBC 측이 밝혔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파행 중인 뉴스에 이어 일반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영하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 언론사, 특히 방송사면 제 역할을 하려면 공영방송으로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돼요. 공정보도에 대한 담보가 돼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사내민주화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다 무너뜨렸어요. 김재철 사장이. 데스크가 보도를 안 내줘서 보도국장이 편향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핑계대지 않겠다. 이건 다 우리의 잘못이다. 자성이 있었고 노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성의 메시지를 담아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정권의 품에 있는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 저도 해고되고 사장도 나가라 해요. 같이 나갑시다. MBC 망가뜨리지 마시고 김재철 사장이 그나마 마지막 양심이나 마지막 명예가 있다면 명예롭게 물러나시는 게 스스로 용퇴한다고 한다면 가는 길에 그래도 마지막은 명예롭게 갔다라는 걸 심어줄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이 공영방송 MBC를 정권에 완전히 팔아넘긴 1호 사장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사장들 퇴진운동 몇 번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정권의 방송이 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입사한 이후엔 들어보질 못했어요. MBC 난 가서 도우려고 그래. 정말 파업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PD들 그러니까 좀 사실 늦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언론인들이 일어서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MBC 기자회가 먼저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도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파업 때
빨리 파업 끝내고 현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었고 또 PD 수첩이 징계받을 시점에 그때 반대를 안 했던 예.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뭐 하여튼 지금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맞는데 그 기자분들 중에 통렬한 반성이 좀 전제돼야 할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어찌됐건 함께 뭐 파업에 동참한다는 거는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통렬한 성찰이 있었다면은 의심이 없을 텐데 뭐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은 정권 말에 정권 말에 나름대로 내가 과거 정권에서 스크래치 한번 났었다. 나도 이 언론 자유의 한대열에 섰던 사람이다. 뭐 이런 그 증거를 남기려고 우리가 원래 세상이 그래요. 아니 대기업한테 우리가 지네발 경영 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우리 네. 선띠리가. 네. 근데 대기업한테만 그럴 게 아니고 이 정치권에 줄 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발이 한 개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가 발을 뻗쳐놓고 요때는 요 발을 길게, 요때는 요 발을 길게 이런 식으로. 요즘 여기가 정치를 보니까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경제는 알겠는데 정치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학 듣기에도 집산이. KBS, MBC, 뭐 YTN 뭐 이런데 간부급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이렇게 또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촉수를 뻗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워낙 기회주의적 속성도 강하고 눈치도 워낙 빠르고 그래서 또 줄도 진짜 잘 갈아타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계속 아니, 승승장구. 언론 이제 이런 건 좀 문제가 끝내야 아니고 공무원들도 지금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벌써 작년에 청와대 구성할 때 예. 공무원 파견 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채웠거든요. 예. 올해는 지금 이제 한나라당 쪽에 전문위원도 지금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라당 소속인데도 아니 한나라당 쪽에 전문위원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국장급 이상이 아, 파견이 되거든요. 괜히 아무도 안 그게- 가겠다는 거예요. 괜히 그 한나라당 쪽 갔다가 그냥 꼭 이력에 5점으로 그렇죠. 남을까봐. 그 패턴이 있어요. 관료들이 정권 초에는 청와대 스스로 들어가려고 막 길을 쓰고 온갖 로비 다 하고 정권 한 후반기 넘어가면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앞서이고 아니면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막 외국 연수 나가려고 그러고 아니 근데 박근혜 현 비대위원장이 다음 비대. 다음 비대위의 대변인. 다음 대권을 쥐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네. 참여 안 하고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그러는 걸 걸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유명한 얘기인데 예. 배가 난파될 때 예. 쥐들이 먼저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쥐가 얄밉기도 하지만 예. 미래를 보는 그 일종의 좀 지혜로운 일들 아니에요. 그렇지. 이걸로 봐서는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박근혜가 다음에 대권 잡기 힘들겠다 이렇게 또 보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 잘 알아요. 근데 쥐들이 먼저 도망가는데 왜 MB 선생은 안 도망가시지? 대마왕기 이게 하는 바로 언론 대마왕기. 인권상을 타게 된 결정적인 이유야. 아니 그 얘기를 누님도 저 공중파에서 하세요. 나? 네, 그럼 언론 인권상이 아니라 언론 인권 융합상을 탈 거예요. 아니 내가 CBS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 CBS가 좋은 점은 98.1입니다. 채널. 네. 서울에서 98.1%를 대표. 그렇지. 재밌지? 선띠리 와. 잘했어. 오늘 더 했어. 오늘 웃겼어. 진정한 미니의 대변자는 경기 방송이네. 99.9야. 어찌됐건 하여튼 CBS가 말을 굉장히 바르게 해도 그럼요. 네. 제재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하게 해주더라고. 근데 그 구조, 그 배경이 뭐냐면 일단 인적 구성, 소속 네. 구성원들이 그런 아주 출중한 시대 의식과 그런 철학이 의식 있는 있는 PD들이 많이 있고.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있지만 네. 일단 코바코 체제 때문입니다. 예. 한국 방송광고공사. 네. 그 MBC에 들어오는 그 광고 물량의 일정 부분을 떼서 CBS에다가 주는 주거든요. 네, 근데 그 CBS가 그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재정 환경이 있는 건데 이제 미디어 랩법이 만약에 MBC가 이거 우리한테 올 거 100%를 나눠주기 싫다. 우리가 다 먹겠다. 라면서 미디어 랩을 먹는다. 이러면은 CBS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생존하기도 여타 힘들고. 하여튼 좀 아주 작은 규모의 방송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특히 거지. SBS 같은 경우 SBS가 따로 미디어 랩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코바코 체제에서 SBS로 갔던 불교 방송 그리고 뭐 경기 방송 이런 광고 물량이 다 증발돼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광고를 따내서 자기들이 먹겠다 하는 거는 종편이나 지금 거대 방송사나 뭐가 다르냐.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랩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CBS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조용기 목사한테 가서 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비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팟캐스트로 이제 이렇게 돌리고 방송도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종합 편성을 하는 거야? 제가 이 선전수전을 겪은 결과 팟캐스트 여기가 진짜 산이다 해가지고 올라왔죠. 제일 먼저. 할렐루야. 아멘. 올라와 보니까 만세. 올라와 근데- 보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팟캐스트로 지금 팟캐스트 방송이 150개가 넘게 뭐 만들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나는 꼼수다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팟캐스트 대부분이 지상파 방송을 재정성. 재탕하는 이제 다시 듣기 용도였는데 이제는 팟캐스트만을 위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능한 게 팟캐스트는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방송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그냥 MP3 파일이죠. MP3 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형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될 뿐이지 이게 방송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든 이것도 심의 한번 해봐가지고 얼더를 막으려고 기를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예. 그렇죠. 낙검수가 또 어쨌거나 팟캐스트 듣는 습관을 만들어준 것 같고 사람들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 내고 의견만 좀 맞추면 돼. 입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광고의 압력에 노출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같은 그 사람이라고 구조가 얘기하면 누나 섭섭해. 누나 좀 팔리는 연예인이야. 상도 타시고. 상도 상도 타고 타시고. 인권상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말이야. MBC 라디오에 골든마우스 찍으실 분. 근데 앞으로 이제 정권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권력 비판했다고 시비 걸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너는 꼽살이다 해도 광고가 붙을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럴 수 있네. 예. 이건희 회장님, 보험 드시죠. 광고 붙는 거 원하지 않고 빨리 하여튼 좋은 세상이 돼서 이 방송이 없어지고 지하를 탈출해 가지고 뭔가 환한 세상에서 지금 지하에서 이게 이 새벽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누나가 한마디만 한다면 지금 MBC의 김재철 사장님이 해품달? 해를 품은 달. 그 드라마가 30몇 %의 시청률이 나오는데 지금 그 MBC 노조원들이 지금 파업이죠. 파업을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경우다 하고 지금 외국으로 떠나셨대거든? 일본에 있는 MBC 자회사가 연 패션쇼. 근데 뭐 중요하긴 한데. 30몇 % 놀라운 시청률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누나가 오늘 깔때기 좀 큰 깔때기를 들이대 보겠습니다. 우리 스리랑 부부 예전에 전설적인 그 누나의 일자누설 음매 기사로 이 스리랑 부부가 공식적으로는 시청률이 67%, 67%. 비공식적으로 89%인가? 하여튼 내가 김한국 씨한테 들었는데 예, 예.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야, 이런 없다. 정도의 시청률 정도가 돼야 일본의 패션쇼를 구경 가시지? 그 당시 그 경쟁 프로그램이 그 MBC의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쇼 비디오 잡기에 밀리니까 이름도 바꿨어. 일요일 밤에. 맞아, 그랬어. 제가 작년에 방송 시청률 조사를 쭉 했는데 코미디 맨 마지막 50% 넘었던 게 서세원 쇼였더라고요. 서세원 쇼. 그건 뭐 거시- 코미디라기보다는 토크 버라이어티 근데 뭐 하여간 이쪽으로. 그 전에 이제 거는 통계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서세원 쇼 한 50% 정도가 마지막 50%. 시청률 이야기하니까 종편 이야기도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마이크로 시청률. 뭐 이건 뭐 방송 사고 나도 이제 모르고 아무도 항의를 안 한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가 그 기자 리포트 서버가 고장 나가지고 10시에 시작한다. 9시부터 10시 사이에 뭐 이상한 게 나갔다. 이런 경우면 대형 방송 사고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몰라. 동아종편에서 아무도 항의를 안 해. 동아종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낙겁살 늦게 올라오면은 막 그러니까 조선 방송에서는 김수현 드라마 3부작을 하는데 3부작에 HD 말고 SD랑 딴 거는 흑백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흑백으로. 거의 한 1시간 70년대. 50분 정도 나갔다는 건데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시청률은 굉장히 저조한데 그래도 이제 종편들이 또 깡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 영업은 이 신문하고 연계를 해서 또 대기업들 이렇게 뭐 신장 기업 하면은 막 몰려가서 뭐 먹어주고 그러잖아요. 탕수육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에서 또 광고 물량은 그래도 상당히 갖다 준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청률하고 연동돼 있는 광고 정도면 정말 이렇게 얼마 못 갈 텐데 그래도 이렇게 버틸 여력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좀 이게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우리가 내부 사정은. 미리 예상했던 거 아니야. 사실 시청률로 얘기하자면은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있죠. 일일 드라마. 요거 시청률은 30% 됩니다. 대체로. 뭐 20%인 경우도 있는데 높아요. 하지만 광고가 잘 붙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는 분들이 실질 구매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실질 구매층은 주로 이제 20대, 30대인데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그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낮아도 광고가 많이 몰리는 이유는 20대, 30대가 많이 보니까. 휴대폰 보고 너무 많이 썼는데 1년 썼는데 이거 바꿔야지. 아주 바꿀 수 있는 그 층들을 주로 노린다는 건데 우리 조중동 종편은 주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5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또 시청률도 0%대로 여기다 광고를 줄 이유가 없어. 아니 요번에 올해 삼성이 아마 그러니까 종편에서 요구한 거는 공중파 60% 요구를 했는데요. 그 삼성에서 아마 20% 정도로 기준을 정한 것 같아요. 삼성이 정하면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삼성쯤 되면 20이니까 나머지 회사는 이제 와리깡 한다 그러나요? 네. 와리깡. 그 유명한 경제 용어. 네, 와리깡. 맞아. 그것도 히트 영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TV에서 가장 많이 돈이 투여되는 게 바로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드라마가 줄면은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종편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위상을 유지하기가 제가 영화사 어려울 겁니다. 요즘 있어서 조금 얘기 들었는데요. 처음에 기획했던 이제 개국 드라마는 이제 끝났고 다음 드라마를 해야 되는데 제작비도 모자랄 뿐더러 주연급들이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서 곧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 캐스팅도 못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상태로 하여튼 쭉 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 기쁜 소식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개혁에 그분이야말로 언론인권입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의 왜곡된 언론 구조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님 뭐 나간다고 그래서 그날 울었잖아. 왜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고 괜히. 그 카라비안 해적 4편 보면요. 인어의 눈물을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인어는 슬프면 울지 않고 기쁠 때 운다는 거예요. 그럼 나 인어? 누나 인어? 엄청 멋진 인어. 오늘 뭐 이렇게 뭐 스스로 깔때기 되시고 밖에서도 깔때기 대주시고 정정할 게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8회 그 삼성공화국 우리 이제 방송을 할 때 현대 기아차 그룹의 현대 글로비스를 이제 비상장 회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2006년 11월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수법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속 성장해서 그 경영권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이제 사용하는 수법은 똑같은데 현대 글로비스가 있고 그 이후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똑같은 수법을 한 게 현대 엠코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리즈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하려다가 했던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말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착각해서 현대 글로비스를 비상장회사라고 했는데 지금 상장했습니다.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서 그 일반인들이 그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상장회사인 거고요. 안 그러고 상장 안 하고 이제 대주주들끼리만 갖고 이제 뭐 배당금 빼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비상장회사인 거예요. 손님 한 분 모셨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해서 옆에서 지금 계속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인어? 아니 지금 아주 긴급한 사안이 돼버렸어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오늘 저희가 론스타 문제 또 외환은행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불거져 올라와서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의 외환은행 지부 김보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참 우리 소개도 안 했다. 인사드린 김에 소개를 좀 하시죠. 파리 10대학 출신의 C급 경적자 우석훈입니다. 웃딜. 웃딜이 또 그 옆에 세금행당 당수 선대인입니다. 선딜. 선딜. 본격적인 융합 방송인 김용민입니다. 왜냐하면은 고혈압과 당뇨가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고혈압, 당뇨, 똥꼬를 또 깊숙이 쑤셨었잖아요. 그럼 융합 언론인이 아니라 합병증 언론인인가? 합병 언론인. 보통은 종합병동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웃기는 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선들이 입이 트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저는 순학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와!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8년여 만에 6조 8천여억 원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매각 차익만 4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 자산이 2조 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하지만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 주력자 제도 입법 취지, 그간의 비금융 주력자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 보호의 문제, 그리고 다른 외국 금융회사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하지만 법령 자체에는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야권은 김석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공언했고 외환은행 노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매각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계약한 모든 사항은 원천 무효이다. 와 하고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승인이 안 됐던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이걸 두고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작년 11월에 하나금융이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요. 조금 늦어지게 된 게 3월 달에 대법원에서 론스타가 이제 주가 조작을 저질렀는데 그 고법에서 이제 무죄로 올라온 걸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국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좀 강력하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일본 내 골프장을 한 4조 원짜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폭로들이 계속 나니까 이거를 뭐 확인을 하든지 조치를 하면 될 텐데 그러진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이제 좀 야금야금 한 발씩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는 틈을 타서 하고 10월 달에 이제 국가 조작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대주주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론스타가 들어온 다음에 이 론스타는 원래 대주주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7, 8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자격은 박탈이 됐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프리미엄은 그럼 빼고 돈을 주든지 해라. 그러니까 4조 원 계약을 했지만 시가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아니다. 그냥 론스타 팔고 싶은 대로 다 팔아도 된다. 대주주 뭐 자격은 박탈됐더라도 이런 결정을 작년 11월에 내린 게 좀 컸고요. 6개월 내에 팔려고 그랬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결정이 조금 전격적으로 났습니다. 이번에 외환은행 매각 사태 이거 한다고 그랬더니 트위터에서는 이게 좀 뿌리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전말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전말이 설명이 되면 맥락 속에서 이제 지금 이 결정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 식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는 쉽게 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 용띠리. 외환은행이 비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막 꾸기더니 또 막 부정물에다 넣더니 걸레로 만들어 놓고 아 이거 걸레다. 이거 빨리 이거 수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걸레로 만들어 놓고 싸게 론스타에다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비유 정말 이건 지금 그 론스타가 잘했어. 2003년에 외환은행을 공식 인수했죠. 네네. 그 맥락을 좀 설명을 하자는 우리 선띠리의 얘기잖아. 근데 2003년 당시에 이것을 외환은행에 공식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때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김진표였고 승인해준 사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죠. 금융위 쪽에서 이거를 이제 실무 처리했던 국장 중에 한 명이 지금 이거를 판결해준 김석동 위원장이 그 시절에 국장이었죠. 자기가 팔았던 사람이 지금 괜찮다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고 그때 그거를 사인해준 장관이 지금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이신 김진표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당시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 전부 또는 일부를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야. 네, 그랬죠. 그 은행 경영진하고 주주 은행 정상화를 위해서 외국 투자자를 맞아들이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네. 그 이 말이 촉발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2003년에 팔았던 게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일단 은행법에 사모펀드는 은행을 소유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그런데 론스타는 사모펀드라는 거를 금융위에서 잘 알고 있었고 2002년 10월에 론스타가 물밑에서 오파를 해서 2003년 10월에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1년 동안 그러면 뭘 했느냐. 그 가격이라든지 조건에 대한 변동은 하나도 없고 론스타가 요구한 대로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론스타가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격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김현장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또 ABN 암로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해볼까 이걸 다 실패를 했고 당시에 골몰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환은행을 좀 부실하게 보이도록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외환은행을 보면 당시에 분기별로 이제 BIS 비율을 발표를 금감원이 확인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자기자본 비율. 예.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다 9%가 넘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란 게 쉽게 얘기해서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망하지 않을 최소한의 어떤 그 세이브된 돈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약간 그 위험해질 수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이제 그 자본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비율로 나눈 건데요. 8%를 넘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9% 전체 예금액이 8%입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자산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 자산하고 이제 자기 자본하고 나눠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넘었고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연말에 외환은행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만드는 게 9.3%다. 외환은행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9.3%다라고 했는데 금감위에서 정작 회의를 할 때는 이게 6%라고 둔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6%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팩스로 받았다는데 팩스를 보냈다는 분은 사실 옛날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외환은행 직원이었고 그 팩스에 적힌 번호도 국번만 나와 있고 뒷번호가 없고 그리고 그 팩스에 있는 내용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의 핵심 부서에 있는 분이 이거를 자기가 양심을 걸고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때 10,000원이 근접하고 있었고 계속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1,000원으로 잡고 정부가 보증한 여신을 97%를 전부 회수 불능이다라고 하고 은행이 완전히 망할 것 같으면 3, 4년 동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거를 그거를 한꺼번에 한 달 안에 다 이게 부실이 실현될 거다 이런 거를 해서 6%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 아주 유치한 소설인 거죠. 근데 이걸 금융위에서 봐라 이게 외환은행이 지금은 9%지만 6%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론스타에 팔았습니다. 구현을 하면 외환은행이 IMF 이후에 채권들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IMF 여파로 현대 계열사들이 많이 이렇게 부실해졌잖아요.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주 채권단이었거든 외환은행이. 그래서 이제 이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이 채권들이 외환위기 좀 직후에는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2003년에 판단할 때는 사실 그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고 그래서 김보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 가치로 따지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이 6%대로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든. IMF 때 말씀이 조금 나와서 제가 덧붙이자면 그때 기업 금융을 했던 은행들은 전부 부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5개 은행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퇴출 결정이 되고 2개 은행은 해외 매각되고 이제 조흥은행하고 외환은행은 조건부 개선 공고를 받았는데요. 금감원에서 98년에 경영 개선 공고를 하면서 MOU를 했던 거를 2002년에 이 MOU를 탈피를 했습니다. 외환은행이 경영 정상화가 돼서 MOU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행각서인데요. 외환은행이 IMF 때 부실을 계속 놔두면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건을 정해서 이걸 맞춰라고 했는데 2002년에 다 맞췄거든요. 근데 맞추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공적 자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한 11조 정도 되는 부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벌어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고객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4,000명 되는 직원들이 또 은행을 그 과정에서 떠났고 그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또 흔쾌히 떠났던 게 후배들이 은행을 지켜낼 수 있을 거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떠났고 급여 삭감도 하고 그래서 2002년 MOU를 탈피를 했는데 그 이강원 행장이란 분이 이제 2002년에 그 MOU를 탈피하면서 그 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환은행 출신도 아니고 또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외환은행이 영업력도 좋고 고객기관도 좋은데 자본금이 좀 적다. 돈 장사가 판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BIS 비율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자본금이 많을수록 예금이나 대출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만 외자 유치를 하면 외환은행이 이제 날개를 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은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이제 직원들이 조금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2년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2003년 7월에 딱 보니까 론스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것도 51%를 파는 거고 경영권을 넘겨준다. 밀실에서 협상을 했던 걸 그 당시에 뭐 언론이나 뭐 저희들도 잘 몰랐었고 임원들도 거의 몰랐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사모펀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잘 몰랐지만 그 사실 자체도 다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일단 은행의 대주주한테는 10% 이상의 지분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네네, 그렇습니다. 금산 분리 제도에 따라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원칙적으로 이제 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하나금융에 꼭 주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지 말고 분산을 하면은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런 거고 세계적인 은행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 10%를 넘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 것도 정부 관료들이 멋대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9% 넘는 거를 뭐 6%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팔았던 거고요. 비금융 주력자 문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산업자본. 예. 산업자본. 그때 그 말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산업자본 혹은 비금융 주력자란 전체 자본에서 금융과 관계없는 부문의 자산이 합쳐서 2조 원 이상이거나 금융과 관계없는 자본의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은행이 아무리 부실해도 비금융 주력자한테는 팔 수가 할 없습니다. 수가 없는데 파는 거야. 네네. 네. 그리고 당시에 그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심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는 거. 네네네. 심사를 했으면 알았을 텐데. 심사를 누가 하는 거야? 금융위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석동 위원장이라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2006년에도 많이 조사를 좀 하고 검찰 수사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게 요즘 많이 밝혀진 게 금융위에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심사는 전혀 안 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다. 아무 자료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뭐 무슨 보고서도 없는데 자기들은 했다고 내미는 증거가 이제 론스타가 줬다는 종이 몇 장.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렇게 우리는 뭐 비금융 주력자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우리 당국은 너무나 순진한 거죠. 어찌 보면. 순진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순진한 척한 거지. 아유 예전에 그 각하께서 BBK 문제 있을 때 그때도 순진하게 젊은 청년 그 미국에서 온 김경진 씨한테 그냥 며칠 만에 뭐 몇십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이분들은 정신이 아주 해맑아. 그래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사람이 그냥 문서 쪼가리 이렇게 좀 내밀면 다 인정해줘. 도장을 막 어느 청년이 올까 도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 나도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현관 앞에 나와서 막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꽝. 그러니까 왜 이제 왔어. 현관 앞에 나와서 막 발벗고 뛰쳐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금산분리라는 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그렇죠. 분리한다 해서 금산분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거거든.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꼬시럭대고 그래. 아침 안 먹고 어머니가 주신 거 바리바리 써가지고. 여기 종합병동 아니에요. 먹어야지. 지금 녹음 시간 10시가 됐는데 먹어줘야 될 시간입니다. 약을 녹음하다가 뿌시럭뿌시럭대고 한약을 꺼내는 게 뭐야. 아니 근데 아까 누님이 새벽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10시가 됐어. 우리 시간이 편집을 중간에 얼마나 해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아침 10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은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은행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부실 계열사가 생겨도 삼성은행에서 지원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꾸로 은행에서 이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또 자기 계열사들로 다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잖아, 대기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한 나라의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부터 배분을 해주는 거거든. 그 시장의 이제 그 자금 중개 기능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금산분리가 이루어져야 이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자금 중개 기능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금산분리가 안 돼서 이렇게 합쳐져 있어버리면 이게 이제 왜곡이 되면서 나중에는 금융부실까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은행이니 뭐 현대은행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겨봐요. 그러면 은행은 손실 같은 걸 막 밀어버리고 또 그 이익 생기는 건 계열사로 다 끌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무너지면 경제가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공정거래법이니 이제 은행법이니 이런 데다가
론스타한테 외환은행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지분 요건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금산분리법을 만들어 놓고 엄하게 했으면서 왜 론스타는 그렇게 다 터주고 먹고 튀게 만드냐 이거지. 그걸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도 이해가 안 간다. 혹시 그거는 경제학으로 설명해.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외환은행에 기존에 한국은행 돈이 좀 들어가 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환은행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사실은 아닌데 그때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은 혹시라도 외환은행이 망하면은 한국은행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뒤집어 쓰게 되니까 빨리 넘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사실이 이제 아닌. 김보원. 나름 저도 말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굉장히 그걸 밝히자고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론스타한테 돈을 줘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고 일단은 그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그때 서울은행 매각을 할 때 하나금융지주 그때 하나은행하고 론스타하고 경합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을 조금 론스타 쪽이 좀 좋게 써냈어요. 그때 보면은 그 현금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하나 쪽에서는 다 빚으로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하나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외환은행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직후였으니까 몇 달 뒤거든요. 그런 게 사이좋아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때는 김승희 회장이 이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다, 사모펀드다, 은행 인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막 그래 떠들고 나서 이제 지금 10년 뒤에는 그 론스타한테 그런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다 돈을 줘서 좀 내보냈는데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은 일단은 특혜 의혹이 좀 많습니다. 2003년에 이제 매각이 잘못됐다는 어떤 불법 사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유일하게 몇 년 동안 자료를 내놓으라고 오만 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소송까지 걸어도 자료를 안 내놓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져서 자료가 몇 개가 나왔거든요. 나온 게 보면은 그것도 찔끔찔끔 뭐 나왔나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지는 게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이제 그 확인서를 써줬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MBC 뉴스에서 그때 사실은 금융위에서 삼정회계법인에 전화를 해서 답을 다 불러주고 그래서 몇 시간 뒤 다시 회계법인에서 그걸 받았다. 서명도 7년 뒤에 까고 그때 까고 똑같다. 뭐 이런 온갖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고 있는 최근에 상황인데. 그걸 짜맞추기 위해서 뒤늦게 조작했다는 뭐 그런 의혹인 건가요? 그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 오히려 권혁세 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그때 서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의혹을 더 사실은 키우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원칙은 굉장히 엄정하게 지켜져야 되고 한번 승인을 받았더라도 또 나중에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론스타가 있는 동안에 9년 동안에 15번 정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한 번도 안 했고. 단 한 번도 안 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들이 발표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했다고 하면서 이제 내놓는 자료가 역시 그 뭐 회계법인 확인서 한 장씩 이렇게 내놓는 거고 그 회계법인이 무슨 실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실사는 아무도 안 한 겁니다. 론스타가 우리는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거기다가 회계법인이 이제 도장 한 장 찍어서 그 하면 금융에서는 공개 안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그 한 장 딱 내놓고 이런 거를 심사를 했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 가까운. 그렇죠. 이런 사실은 것들, 이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도 엄청난 특혜가 아니면은 그 정도 지분을 확보하기가 힘든 게 일단 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산업자본은 4% 초과해서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없죠. 10%인데요. 의결권 있는 지분은 4%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4% 이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주주라 하더라도 10%를 넘어설 수는 없고. 그런데 의결권 있는 것까지는 10% 안 되고. 그러면 뭐 그 이상을 소유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51% 지분을 소유하도록 인수 승인을 해주었던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주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해줬기에 이 51%까지 이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라서 자격이 없는데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외환은행이 부실한 것처럼 하고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심사는 아예 안 하고 사실은 은행법 취지는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옛날에 론스타가 들어올 때 거의 다 무력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런 걸 안 적어놓으면 모르겠는데 법에다가 어떻게 돼 있냐면 10%, 25%, 33%를 넘을 때마다 다 별도 심사를 받게 돼 있고 그럼 그 취지는 뭐냐면 10%를 가급적이면 안 넘는 게 좋은 거다라고 법에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번에도 하면은 무슨 51%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금융당국에서 항상 그런 스탠스를 갖고 문제를 처리를 늘 하고 뭐 있고.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제일은행도 그때 51% 가져갔죠. 제일은행도 인수할 그때 때. 저 투기 처음에 팔 때 이제 투기 펀드하고 이제 섞어서 49%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은행이 거의 기업금융이라든지 갖고 있던 경쟁력이나 자산이 다 망한 상태에서 이제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해외에 매각하고 국민의 자산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게 IMF에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 누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그 2003년 당시에 외환은행 장이라든지 또는 뭐 김석동 씨, 또 우리가 얘기하는 김진표 씨,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또는 어떤 단체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됐을까? 심지어는 한나라당은 왜 이번 결정을 지지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이러는 건지 난 그게 참 의심스러워. 아까 왜냐하면 외환은행의 김보원 전문위원께서 이강원 행장이 이분이 뭐 하는 분인데 은행도 잘 모르면서 왔다. 이분 뭐 하시던 분이에요?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씨가 은행 내부의 협상 전략 대부분을 론스타에 알려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당시 이강원 행장은 잠재 부실을 반영하면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가 2,800원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실사 결과를 론스타 한국지사장 스티븐 리에게 귀뜸해줬습니다. 이전 행장은 또 투기성 사모펀드여서 은행 인수 자격이 없던 론스타에게 당국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극비 정보까지 누설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상대방의 협상 카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협상 전략을 노출하고 부실을 실제보다 부풀려 최소 3,343억 원에서 최대 8,253억 원을 손해봤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회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개인 비리에 관해서는 단돈 1원도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법 진행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이전 행장은 외환은행 매각 직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고 직무와 관련해 19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좀 하던 분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은행장은 처음에 정치권에서 내려보내요? 사실은 뭐 그는 보통 모피아들이 들어가죠. 재경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까지는 제가 쭉 보니까 이현재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현재의 말을 잘 듣는 그 후배들이 은행장이 보통 되고 요번 정부에서 보니까 이현재 사단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갔고 우리 각하의 친구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도 들어가고 고려대학교 친구도 들어가고 우리 각하는 챙겨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모피아가 다 먹었는데요. 요번 정권은 뭐 각하 친구가 많아서 모피아들도 뭐 별로 못 해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어떤 모피아 개혁을 하셨네. 각하가 결과적으로 자기들한테 해보니까 모피아가 요번 정권에서 힘을 은근히 못 썼더라고요. 그랬구나. 이번 이야기부터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온 야당이 다 또 국민들이 다 이제 조사를 하고서 이 과거에 대해서 좀 털고 깨끗하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날치기를 하느냐라는 데 있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ISD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소가 론스타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할 수 있느냐. 국가 투자자 소송제.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한나라당이 얘기예요.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우리끼리 이제 붙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한미 FTA는 발효도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되거든 ISD는. 이제 한나라당 쪽 사람들 생각 뭐냐면 그러면은 그 론스타의 국적이 벨기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기에랑 한국이랑 투자 협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ISD를 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랑 FTA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ISD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이제 한미 FTA 날치기 했던 것까지 문제 삼아서 올해 총선, 대선 다 날아가니까 그 전에 미리 통과시켜 버린다라는 게 이제 한나라당의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걱정이면 한미 FTA를 그런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왜 걱정을 하면서 사서 해? 걱정은 엄청 하면서 말이야. 첫 번째 ISD 이야기가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일정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원래 1월 31일 날 이제 PD 수첩에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해부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연기가 됐는데 이거를 좀 의식한 거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이 좀 걸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일정들이 쭉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기들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산업자본이라고 하면은 그 자기들이 어렵겠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거는 이거는 삼척정자도 웃을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궤변이기 때문에 누가 생각을 해도 지금 보수 언론들도 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10,000원짜리 소가 웃을 일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에 승인을 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잘못될까봐 같은 날 날치기를 처리하지 않느냐. 금융이 금감원이 같은 날 판단을 내린 거죠. 네네. 금감원이 먼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자료를 해서 금융에 넘겨주니까 금융위가 그러면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가지면 되겠네. 얼른 또 그렇게 한 거지. 네. 근데 그렇게 같은 날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산업자본에 대한 심사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정도로 날치기고 그래서 저희끼리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김석동 위원장이고 금감원 원장은 권혁사 원장이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은 나중에 공범이 되는 건데 둘이 같이 해서 둘이 같이 주범이 된 거죠. 둘이 죽어도 같이 죽자. 둘이 나르면 이제 좀 내가 좀 이렇게 덜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금감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나 이제 금융계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2003년 매각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지만 금감원 실무자들은 2003년에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6월 달까지 반대를 했는데 변양호 씨가 핵심적인 건데 변양호 씨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죠? 지금은 금융위로 권한이 넘어와 있는데 당시에 금감위하고 재경부가 그 금융에 대해서 권한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는데요. 핵심 보직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모피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이제 변양호 국장이 있었고 김석동 지금 금융위원장은 이제 주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위의 감독정책 1국장이라고 그 승인을 내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보수든 뭐 진보든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는 변양호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양호 국장은 실무 간부. 이직 윗선에 흑막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외환은행 노조에서 구체적으로 심증을 갖고 있거나 정황적으로 판단하는 뭐 인물이나 배경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변양호 국장의 위에 누가 있었느냐 이 문제는 좀 많이 조사가 된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도 했었고 감사원 감사도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변양호 국장도 결국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그때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이 돼서 물증을 하나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당시 검찰에서 좀 의지는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뭐 스티븐 리 같은 저기 핵심 증인들은 다 미국으로 다 도망간 상태였고 론스타 다 가고 나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변양호 씨만 덜컥 잡아놨지 변양호 씨 배경에 있는 사람 하나도 기소를 못하니까 론스타도 기소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양호 씨가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런 범죄를 구성하는데 이런 배경이라든지 동기가 있던 설명이 안 되고 물론 돈은 받아먹은 증거가 있기는 나중에 사후에 이제 그건 좀 합법적인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도 궁금했고 그런데 2003년에 이거 할 때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막 출범해서 한참 힘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정권 실세들도 혹은 대통령도 이걸 판단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양해를 하거나 혹은 지시를 했거나. 제가 다음 정부에서도 좀 두려운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못하면은 아무리 뭐 시민의 정부나 또 다른 정부가 온다고 하더라도 금융을 또 금융 관료들끼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작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파악을 못해서 그냥 방치시킬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봐봐. 론스타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설이 그래서 분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게 혹시 있어? 나는 무슨 정권 실세들의 어떤 정치 자금이 여기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론스타 4라는 건데 론스타 내에서 외환에 들어온 론스타 네 번째 펀드인데 검은 머리 미국인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소문으로는 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설부터 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뭐 아주 많아요. 혹시 제 비자금이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썩 꺼지세요. 약을 먹더니 왜 사람이 이렇게 됐어? 전두환 성대모사 하려고? 아까 헛개나물을 먹어서
어깨나무 아까 그게 어깨나무야. 아유 김보원 위원께서 PD 수첩 안타깝게도 MBC가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PD 수첩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외환은행 이 론스타 건을 못 다룬다 하셨잖아요. 지금 PD 수첩보다 더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나는 꼽살이다. 아니. 나는 꼽살이다는 사실은 나는 꼼수다 밑에 우리 꼽살이고 뉴스타파라는 게 지금 뜨고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기성언론에 비해 뉴스타파는 인력도 장비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부실 수사를 하고도 신의 영역 운운하는 검찰을 방치하고 또 국제사기 행각을 오히려 홍보하는 언론 현실을 직시하는 한 기성언론보다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롱받는 뉴스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며 MBC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나섰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죽어가는 저널리즘의 복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웹사이트 newstapa.com 또는 유튜브에서 뉴스타파를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뉴스타파에 MBC 기자들이 돋게 떼는 거 아닙니까? 파업하는 동안. 너무 훌륭한 정말 속이 다 후련한.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사바 만세. 그래서 내 얘기는 외환은행 건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내가 그 노종면 선생을 얼마 뒤에 만날 거거든. 내일. 만나서 아니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 그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모저모 얘기를 하면서 이 건을 꼭 좀 다루자. 그래서 우리 이 방송도 좀 같이 들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 기자들이 보는 눈이 예리하더라고 그래서 파헤치더라니까. 그럼요. 탐사보도. 예, 탐사보도. 서울시장 선거할 때 선관위 디도스 문제 그러니까. 그 옮긴 거 그것도 뉴스타파에서 투표소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뉴스타파가 확인해 주신 거죠. 확인한 거지. 우리 각하의 이익과 이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왜 하나은행이 인수한 거죠? 그 친구잖아요, 그 사장이. 그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은행 인수하기 전에 이미 금융가에서는 하나은행한테 기회가 갈 거다.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돌았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작년 3월 이후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국민적인 문제로 됐는데요.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계속 끌고 왔고 특히 2010년 11월에 이제 하나금융이 인수를 한다는 게 처음 오픈이 됐었는데 당시까지 보면 금융당국에 이야기도 안 하고 론스타를 몰래 만났었어요. 저 싱가포르에 가서. 하나은행 쪽이? 예. 몰래 만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외신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게 가능했겠냐는 이야기들이 금융계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친구니까 금융당국에 있는 아무리 그 뭐 고위 관계자들도 함부로 못하고 그냥 예를 들면은 뭐 3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10월에 확정 판결이 나고 이럴 때 국내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시가에 팔아라. 왜 프리미엄을 가져가느냐. 유죄도 확정되고 경영권도 없는 애들한테 왜 프리미엄을 주느냐라고 해서 공개시장에 국민들한테 팔아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만이에요. 과거에 국내 사례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 시세는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8,000원 전후 수준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걸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지금 하나은행이 인수하겠다는 가격은 얼마인가요, 지금? 4조 원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올해 외환은행에서 론스타가 배당을 2번 받아가면서 거기서 챙긴 게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재작년에 11월에 계약을 한 다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빼가는 배당은 이거는 하나금융하고 합의를 하게 돼 있는 거기도 하고 사실 하나금융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걸 쳐야 되는 거죠. M&A에서는 치면은 이제 이게 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가를 보면은 한 2조 원 정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일반인들이 좀 궁금한 건 왜 그렇게 이 하나은행이 그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2조 원씩 붙여가면서 외환은행을 꼭 사려고 하나? 일단은 하나금융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경영을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시프트 약우 1 세금 혁명 당선
시사돼지 용띠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꼬불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실적이 좋아서 지금 저렇게 만년 사이잖아요. 예,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2008년에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부의 손을 제일 많이 빌렸었고 또 계속 M&A를 통해서 아까 서울은행 이야기를 했었지만 HSBC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 보람, 충청, 서울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HSBC야? 네네. 원래는 홍콩 샹하이 뱅크인데. 네네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이 뚜렷한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금융을 하긴 해야 되는데 태산 LCD라든지 한 방에 이렇게 큰 부실이 생기고 그러니까 노하우 태산 LCD는 그 키코 때문에 저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테마색이 일대 주주로 계속 있었는데 테마색이라는 건 그러니까 싱가포르 투자자분 국영펀드인데요. 네. 하나금융 1대 주주였습니다. 몇 년 동안 1대 주주였는데 2010년에 그러니까 외환은행 인수에 나서는 시점 전후에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골드만삭스도 한 지분을 반 정도 뺐고 좀 미래가 없다고 봤던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환은행 인수에 안 나섰으면 그 당시에 이제 작년 3월에 연임이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 특히 김승유가 자기 연임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하나 만들려는데 그걸 M&A를 통해서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된 거지만 하나금융 자체가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굉장히 사업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했고 특히 아까 HSBC 말씀을 드린 거는 내부 통합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거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은행이 합치고 그러는데 합치면 이제 두 은행 사이의 직원들이 얼마나 융합할 거냐, 하나의 조직이 될 거냐라는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은행이 내부적으로 이제 합치는 은행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잘 융합을 못하는 거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아까 뭐 매각 얘기도 했지만 여러 은행에 같이 이렇게 매각하고 합치고 뭐 이런 상황이 우리가 큰 은행들 많이 봤는데 거기 실적 안 좋습니다. 외환은행이 가장 좋더만요.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건전성이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높고 금융권 가운데 외환은행이 1위더라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확고한 또 전문 분야도 있고요. 외국환이라든지 무역금융이라든지 해외 영업에서는 해외 사무소 있고 영업소 있는데 크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게 훨씬 국민 경제에 큰 이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론스타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겨서 국민주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15년 동안 제대로 된 대주주를 IMF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할 때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경영을 잘했다 이런 평가도 경영을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실 근데 도움 되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임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각하도 그렇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나라 잘 됐을 거 아니에요. 론스타 매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좋았고 뭐 이래저래 하여튼. 아까 말씀을 얼핏 드린 게 그러면 국민기업처럼 운영됐던 거죠. 2002년에 부실을 좀 다 털고 외환은행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2003년에 이제 국회기라든지 이래서 한 해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쭉 흑자였거든요. 금융권 전체가 다 좋았고 특히 외환은행이 계속 흑자를 냈는데 그러니까 론스타가 기막힌 타이밍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지 무슨 기여는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공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서 이렇게 아예 외환은행을 뭐 사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은 방안 아니었냐는 결과적으로는 말로는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진지하게 검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부실이 실질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그러니까 IMF 이후로 계속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외자 유치는 무조건 좋은 거라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든 저거든 하여간 외자 유치했다 그러면 한 건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런 분위기의 희생자가 된 거죠, 외환은행.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직후에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갑자기. 각종 자산 가치 떨어져 바닥이고 또 뭐 기업들의 부실 문제라든지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부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막 조작해서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헐값에 막 팔아넘겼잖아요. 그때 이제 이 론스탄이 포스코도 그때 팔아먹은 거죠. 여러 군데 하여튼 들어와서 또 엄청나게 하여튼 차익 먹기고 이제 나가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한 2002년, 3년, 4년 요 무렵 가면은 외국 자본이 이제 더 이상
국내에 안 들어오고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뭐 고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론스타가 마지막 그 끝물에 어찌 보면 외환은행을 먹은 거죠. 금융감독 구워 삶아서. 국민적 여론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이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누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증권가 찌라시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론스타를 먹고 튀게 만들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 각하친구 김승유 회장 쪽으로 넘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증권가 찌라시에는 각하의 자금이 조금 좀 여기에 뭔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런 의혹이 있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이라면 각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뭐 30-40%씩 그런 지분을 가진 주주가 하나은행이 없으니까 사모펀드 조금씩 묻어놓은 거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각하가 하나은행을 가져버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서고 그냥 그러면 분산시켜 놓은 건데 사실은 모아놓으면 의결권을 행사했을 정도 되면은 일대 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외환은행까지 포함해서 홀라당 각하가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증권가에서 갖고 있는 의혹이죠. 그 결국은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그 정도 돈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일부 지분을 물타기해서 그러니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렇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대기업들이 그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걸 은행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못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찌라시가 사실이라면 대기업이면서 뭔가 은행을 소유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회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는 게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걸 매개로 모피아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금융을 장악하려는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정부에서? 네네. 네. 그 금융을 장악하려는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 뭐 어쨌든 대통령 고대 인맥들이 다 지금 금융권의 수장들로 있는 거 아니에요? 4대 천왕, 뭐 5대 천왕이라는. 그 4대 천왕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 양 말 나온 김에. 어떻게 되나요? 그 하나은행이 김성유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이팔승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KB가 어윤대 네네. 그 고대 총장했던 양반이고 네네. 또 산원지주도 이제 산원지주는 이제 강만수 이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서 다 친구네. 완전 오른팔이고 뭐 강만수야 뭐. 많아요. 각하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은행들의 보통 뭐 감사나 이사 뭐 이런 자리조차도 예전 같으면 모피아들이 어느 정도 좀 캐치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뭐 MB 사단의 사람들이 뭐 다 치고 들어가 있어서 무슨 은행 감사 이런 것까지 친구들이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경제를 아는 그 모피아들. 경제를 안다기보다는 그냥 이해관계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씩 꿰고 갔는데. 근데 지금은 뭐 MB 사단들이 각하 친구들이 전부 다 4대 천왕으로 자리를 잡고 계셔서 거기 보면 뭐 뉴라이트 밑에도 다 갔다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 장로라서 가고 누구는 뭐 교회 같이 다녀서 가고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 그것만 한번 특집해도 재밌겠다. 이게 낙하산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해야 돼요. 누가 가 계시는지. 그게 기사들이 이제 몇 번 나온 것도 있는데 뭐 정리를 해보면 저도 대충 한 번씩 봤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농협도 이제 그렇지, 농협도 그 포항 동지상고 그럼. 출신 다시 재선도 됐는데 그 재선도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4월 발생한 20일 가까운 금융 전산망 마비, 사상 초유의 금융사고로 빚은 농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농협에는 기관 경고를, 전산망 담당 본부장 등 임직원 20명에게는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농협의 최고 책임자인 최원병 회장과 김태영 농협 신용부문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이 제2, 제3의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최원병 회장. 그러나 이번에는 차기 농협 회장 선거에서 말썽이 되는데 연임 행보를 보이던 최원병 회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까지 농민신문의 상근 임원직을 유지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농협정관 74조에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직을 그만둔 지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직해야 했는데 지난달까지 직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최원병 농협회장이 오늘 진행된 제5대 민선회장 선거에서 재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최원병 회장의 출마 자격 논란은 강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선거에서 패한 상대 후보는 이미 선거 결과에 불복해 당선 무효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병원 농협회장 후보. 중앙회가 정관 유권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죠.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농협노조도 선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 이후의 후유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신문이라는데 이 사람이 겸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겸임을 했던 사람이면은 선거에 못 나온다는 건데 그것도 어거지로 지금 해석해서 지금 왜 어거지로 재선을 시키지? 친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원칙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원칙에 어긋난다 싶으면 다 원칙을 바꿔버리고 뭐 법장 다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기사들이 많이 난 게 이제 김승희 회장이 이제 연임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뭐 이거는 외환은행을 끌어안기 위한 거라든지 후임을 양성하기 위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요. 그럼 왜 연임을 안 한다? 지금 전 국민적인 타겟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총선이나 대선 해서. 그래서 좀 일단 비켜나 있으라 뭐 이런. 친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금융이. 그러려고. 그러려고 이제 친구의 친구가 하겠죠. 그리고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런 노래 있는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몇 주 동안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뭐 다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까 1년이나 지금 11개월 남았네. 정권? 네. 11개월.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 하여간 제가 요번에 이 사건 보면서 한 가지 불만인 거는 민주통합당 지도부들이 이제 그 경선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론스타 문제는 풀겠다. 그다음에 경제 민주하겠다라는 건 다 내세웠거든요. 근데 금융이나 금감원이 통과시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저희도 대충 들었는데 민주통합당에 이를테면 조금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이걸 하거든요. 정무위 의원들 조금 움직이는 것 외에는 지도부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쪽이 조금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금방 통과 못 시켰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늘 얘기하는 우리 선띠리 진표형님 같은 분들이 있는 거지. 원내대표께서 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 김진표 선생에 대해서. 근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꼽사리달 하면서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 네. 이게 또 공부 없이는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이게. 그래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말이 틀린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는 이분이 말꼬를 터가지고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은행에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김진표 원내대표가 막 앞에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도 사실 좀 통한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민주당 엑스맨 김진표 이러니까 이 양반이 최근에 많이 쫄아서 나름대로는 선배한테 쫄아. 아니 나름대로는 센 이야기도 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세요. FTA도 사실 김진표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그 세게 몰아붙였고 뭐 법인세 감세 이야기 자기 경제부총리 때 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걸 계속 다 쏟아냈어. 그리고 와서 이제는 민심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막 편승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한다고. 아니 열심히 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이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국정조사를 하자 거기서 론스타 문제를 싹 제외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말로만 약간 뭐 그러다가 이분의 또 특징은 민주당 원내 의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약간 그럴듯하게 해. 그러다가 편이 약간 다른데 한나라당하고 협상장 이런 데 들어가면 또 한미 FTA도 그때 합의서 써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갖고 민주당 의원들 앞에 가면 막 자기가 뭐 대단하게 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퇴 압력이나 이런 거 피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 지내가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통합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모습이 안 보이냐 이거지. 보이죠? 내 얘기는
왜냐하면 론스타를 국정조사나 감사나 제외하자. 뭐 특검이나 아무거나 걸어놓고선 있으면은 금융위가 금방 판단을 못 내릴 거 아니야. 다른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4월까지 시간을 끌면은 총선 아니에요. 총선이면 이제 여야가 그러니까 다수당이 바뀌잖아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가 기본 작전이었던 건데. 아니 얘기를 들어봐. 론스타를 국정조사 문제에서 제외하자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등원에 네. 합의했는데 네. 지금 김진표 원내대표가 론스타 먹튀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꾸려갖고 적극 투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둡죠. 안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신용은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냐고. 지가 어쨌든 승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통합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모습이 안 보이냐 이거지 내 얘기는. 내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민주당 의원들 몇 분한테. 뭐 저도 짐작하고 있던 이야기 좀. 세다.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뭐 제가 요즘 낙곱살이 중에 곱살이지만 잘 나가는 누님 옆에 곱살이 껴서 저도 좀 나가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민주당 안에 절반 정도가 김진표를 그냥 신임하는 거고 절반 조금 안 된 사람들이 그나마 좀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데 다 안면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례 대놓고 뭐 원내대표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어를 못 하는 거야.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원내대표께서 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합니까? 국민이 바라보는 게 안 보이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냐 이거지. 그 안면 까는 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그러고 뭐 총선 대선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지금이라도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이제 야근수를 생각해 보잖아요. 법정 투쟁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기관이 금융위 금감원이잖아요. 여기를 합치거나 없애거나 혹은 정부 직접 개편을 하겠다. 총선 끝나면은 국회에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일으킨 조직을 아예 틀을 바꿔버리겠다 하면은 공무원들 지금이라도 답을 찾아낼 거예요. 왜냐면 진짜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지. 공무원들 그게 제일 무서워. 그걸 야당에서 할 수 있냐 이거지. 지금부터 하겠다라 총선 끝나면은 2달을 하겠다 그러면은 결정된 거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냔 말이야 왜. 공무원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부처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08년에 뉴타운 바람 불면서 한나라당 뉴타운돌이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민주당에 뉴타운돌이? 뉴타운 공약 바람돌이가 아니고 뉴타운돌이. 그러니까 뉴타운 법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 한나라당이 아니고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서울이나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뉴타운 지역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 사람들이 이건 내년 총선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뉴타운 흑공약을 막 하고 그때 오세훈 시장은 이제 묵묵부답 상태로 있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뉴타운 바람 불어서 한나라당 의원들 대거 당선되고 우리가 이제 지몬미라고 하는 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뭐 노회찬 의원 떨어졌고 그다음에 누구죠? 뭐 하여튼 심상정 의원도 있고 뭐 여러분들 그런 희생양이 생겼잖아요. 김건태 의원도 사실 그렇게 해서 아마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 안에 그나마 된 사람들이 뭐 지역색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개혁성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맨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야권 전체에서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거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지금 80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김진표 의원 발언하는 거라든지 액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이렇게 부르시면 그러니까 김진표류. 그렇죠. 관료 독재파 또는 그 동조파들이 김진표색 지금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뭐 절반 좀 안 되는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나마 개혁적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도를 못하죠. 특히 이제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이나 또 뭐 정책위 의장 이런 쪽은 관료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늘. 재미있는 얘기가 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이 김진표 원내대표를 질타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 이번에 정강 정책에다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총선용이다, 후한무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종인 위원이
과연 김진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럽다. 뭐냐면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환위기 사태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고착됐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심화된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과거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면 김종인 선생도 쭉 뭐 정치 쪽에서 계셨던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을 서로. 제가 과거에 뭐 좀 뇌물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이야기는 했는데 어쨌든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렇게 뭐 재벌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양반 입장에서 보면 김진표 의원 같은 사람이 그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을 만들어 온 주범이거든. 그 사람이 아무 반성도 안 하고 지금 정략적으로만 판단해서 딱 말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국면에서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안에서 이런 김진표로 대변되는 관료 독재파 엑스맨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안 세력, 정치적인 수권 대안 세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바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고 모든 정보를 다 혼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그런 점에서 야든 여든 정말 원죄가 있다면 그것을 속죄하고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지. 2003년에는 분명히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 론스타 먹튀를 반대하는 무슨 뭐 투쟁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 안에 있는 많은 야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여기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면은 국민들이 안 밀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통합민주당 처음에 시작할 때 국민들이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60만 해가지고 이상. 네. 많이 저도 그러니까 다 거기에 아니 그래서 이런 국민들인데 지금 제가 급히 이걸 세우기 위해서 행정소송부터 민주당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도 늦지 않은 거지. 일단 세우자 그러고선 가처분 신청부터 그쪽에서 미리 하고 물론 외환은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할 거지만 그건 거기고 그렇지. 여기가 당했다라고 해서 소송부터 들어가고 나서 기글 꾸려도 늦지 않죠. 정치권이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르죠. 그렇죠? 치 부장님. 노조 입장에서 예. 좀 뭐 추가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첫째는 진실과 관련된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묻히는 게 가장 안타깝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느끼기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너무 정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든지 좀 이런 거.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네네네. 예를 들면 승인이라든지 아까 뭐 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이제 최고위원들께서도 직접 금융위원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날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드시 저희들이 볼 때는 막았어야 했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론스타는 그냥 물 건너 간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정 절차 조금 얘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좀 한나라당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했었고 정무위 위원들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에서도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셨었거든요. 이게 여야를 떠난 문제거든요. 지금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2003년에도 일단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2006년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진상규명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론스타가 나가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총알바지가 되는 사실상 되는 노릇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만 싹 바뀌면은 뭐 입장들이 확 달라져 버려. 예, 그러니까요. 박근혜 비대위원장님이나 이제 비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 외환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저희 노조 집행부야 최대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끌고 가야 되겠지만 수천 명 되는 직원들 중에서 정말로 이게 꿈을 꾸는 게 아닌 건지 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되돌렸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을 계속 찾을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1년 1개월, 1년 뒤, 2년 뒤에라도 꼭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고객들한테나 금융산업에 좋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간다면 외환은행 독자적으로. 네네. 그렇게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3심제잖아요.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딱 한 번의 결정에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건 되게 아니지. 이상하고 엄청 세월 가더라고. 지금 법원에 어필 다녀보니까. 절차라고 하는 그 상고 절차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모든 행정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인 거 아니에요. 부당하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환경할 때요.
도롱뇽이 재판을 걸 수 있느냐, 원고 됐으냐는 걸 가지고 걸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KTX 공사 1년씩 세워놓고 그랬었거든요. 터널 우리는 환경 쪽에서는요, 말도 아닌 거라도 걸어서 그냥 2, 3년 막 개겨요. 형님이 했던 싸우고 개기는 건 잘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걸어가지고서 행정소송 걸고. 띨띨이들 입 걸어졌다 요새. 아니 근데 처음에 좀 점잖은 척하더니. 김보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막 경제 뭐 민주화니 막 개혁 경쟁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든. 근데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에 지금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이 이 외환은행 사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명숙 총리가 대표로 있는데 지금 대표되면서 한골 탈퇴하겠다, 개혁적으로 가겠다라고 했으면 이 문제부터 딱 부러지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박근혜 위원장인가요? 비대위의 뭔가요? 비대위의 위원장이 비대위에 앉아 계신 위원장. 비대위에 계신 위원장. 아니 정말 뭐 개혁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부터 짚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우리 김보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비대위에서 힘 좀 써주실 것 같은데 왜냐면 비대위가 지금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 그리고 이건 진짜 여야를 초월해서 정말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칭찬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기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럼요. 이런 거 잘 해결하면 확실하게 좋아지죠. 그렇지. 이거 진짜 개혁 경쟁에 나서야 되고 우리가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그러면 소읽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잖아요. 아직 완전히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거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행법 16조가 있어요. 초과 보유 은행 주식을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다음 매각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징벌적인 강제 매각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핑계거리가 돼주고 있는데 이 매각 방식에 관해서도 좀 규정하는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시행령 같은 게 좀 붙었으면 간단했을 일인데 이런 규정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는 어수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데가 자기네들의 과오들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빌미를 주는 것 같고요. 사모펀드 이야기는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모펀드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모님이 하시는 펀드. 사사를 개인 사자에다가 이렇게 모집할 모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펀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 투자자들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펀드예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론스타 같은 경우도 미국 텍사스주가 원래는 본거지죠. 거기에서 개별 투자자들 모아갖고 각국에 이제 뭐 이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싼 값에 나와 있는 매물들 싸들여갖고 인수를 한 다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사람들 막 쳐내고 먹고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들 같은 경우 정리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이제 당장 좀 좋아 보이는 모습 해서 주식값 뻥튀기 해서 그 팔고 이제 빠져나가는 식이란 말이에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실 이제 인수해서 하려고 했던 것도 그건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때문에 원래는 한 3, 4년 만에 이렇게 해먹고 튀려고 그랬는데 세월은 길어졌어. 세월은 어쨌든 길어졌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넓어지는 이야기지만 뭐 금산분리 원칙은 계속 완화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 대공황 때 금산분리 원칙은 완전히 명확해졌고 특히 금융산업 안에서도 상업은행과 투자부문 이런 쪽에 보험, 증권, 은행 다 이런 것들을 칸막이 쳐서 했던 게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금융 자유화 되면서 이런 규제들이 막 풀려나면서 사실 이제 서프라임론 사태도 벌어지고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추세는 그러니까 금융을 다시 재규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걸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거꾸로 이렇게 금산분리 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요. 뭐 거꾸로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선에서 뭐 야권이 좀 더 다수당이 되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죠.
금산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김석동 위원장이 계속 들이대는 핑계가 그 은행법에 2조 원 넘으면 산업자본이라고 돼 있지만 그 국내 재벌에 대한 거 해외 자본에는 하는 거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금산분리라는 게 그러면 GM이라든지 외국 재벌은 되고 국내 재벌은 안 된다는 건지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라서 에리카 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바꿔야 돼. 이제 외국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자격이 거예요. 없이 은행을 대충 사기를 쳐서 인수를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심사도 안 받다가 돈을 몇 조를 챙겨서 나가도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문일답 때도 금융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자가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산업자본이 막 들어와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산업자본이라도 예외 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은행. 아니, 그 일문일답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2003년에 한번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를 하려고 은행법 자체를 다 이제 막 무력화를 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저희들한테 조금 이제 숙제가 좀 부여된 게 있습니다. 하나금융에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간섭이라든지 또 치고 들어오고 인사를 하고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로는 듀얼뱅크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하나은행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이번에 론스타 딜 때문에 2010년 11월에 하나은행에서 배당금을 2조 원을 땡겨갔습니다. 그때 3분기 순이익이 7천억인데 배당을 2조 원을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좀 드문 일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거죠. 하나지주는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굉장히 필요한데 작년 9월까지 나온 실적을 어제 뭐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 하나지주 전체가 번 돈보다 외환은행이 번 돈이 더 많습니다. 직원 숫자는 12,000대 7,000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고 외환은행이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들도 상당히 있고 이거를 다 빼내서 론스타 빚 갚는 데 쓰지 않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외환은행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 법정 투쟁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뭘 해야 돼요? 노조 입장에서 조금 드리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 직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책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임직원들도 해결할 책임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관료들이나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뭐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 갑하던 그런 노력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선을 시켜주시고 그거에 역행을 한 사람들, 론스타를 부당하게 도와준 사람들은 좀 그 선거에서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세금혁명당은 뭐 낙천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네네. 그때 좀 제휴를 하시죠. 지금 론스타에서 4조 6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걷어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하나 금융지주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 은행에서 전에 하나금융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2조 원씩 배당을 빼갈 거면 그런 지주사는 만들지를 않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2조 원씩 4조 6천억 원만 넘게 저게 은행이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자꾸 되다 보면 은행이 위험해지니까 맞지를 않는. 그럼 그 배당금이라는 게 하여튼 국민들이 그 은행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수입이 이제 생긴 것 가운데 일부는 투자를 위해서 이제 사내에 유보해두고 또 그 중에 이제 남는 돈을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제 뭐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지분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같은 걸 보면 4월 달에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한국은행이 없잖아요. 4월 달에 되면 외국인들한테 지급한 배당 금액 때문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뚝 떨어지는구나. 완전히 뭐
쭉쭉 빠져나가요. 현실적인 걸로 치면 뭐 상장 폐지 이야기도 하는데 외환은행 상장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론스타를 제외한 다른 건전한 주주들께서 뭐 배당을 받아가시는 그런 부분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배당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배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한국이 그만큼 외환위기 때 막 외국 자본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서 투기 자본들이 막 들어와서 걷어서 간다는 게 문제예요. 지주사에서 저희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외환은행 한정시켜서 그러면 지주사에서 배당을 빼내가 가지고 그걸 이제 빚 갚는데 자기들 외환은행에서 뭐 M&A 하자 그런 적 없잖아요. 외환은행 고객들이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월 27일 날 결정이 난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는데요. 사실 저희 노조에서는 뭐 직원들이 너무 지쳐 있기도 하고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게 좀 크기 때문에 추스려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좀 새롭게 좀 다져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추스리셔야 됩니다. 이원님도 좀 추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염도 못 깎으시고. 금융 관련된 게 정권 말에 요즘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킨다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민영화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근데 별 이유 없이 산업은행을 이번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민영화는 지금 이제 추진은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이 되면 그 공공기관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알리오라고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공기업의 경영 활동 또 인사 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성과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정부 관리도 받고 정부 관리도 받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이번에 면제를 해줘 버린 거예요. 민영화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별 이유가 없는 게요. 강만수 장로님인가요? 그 양반이 한 열흘 전에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바로 빼진 거거든요. 무슨 행정 절차가 이러냐 이거죠. 뭐 심사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강만수가 한마디 하니까 그럼 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산업은행이 공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실제 이제 공기업들을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영화돼서 그냥 추진이 되면은 만약에 재수없게 이제 론스타 같은 애가 사간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이니 뭐 다 결정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뭐 매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대로 연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뜸 산업은행부터 이제 공공기업에서 이제 빼버린 거거든요. 이름을. 그거 이전에 정부나 그다음에 정책금융공사하고 갖고 있는 지분이 거의 뭐 95%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예요. 그러면 여전히 당연히 공공기관인 게 너무나 법적으로 명확한데 이걸 공공기관에서 제어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기획재정부 관료들부터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강만수 한번 입 뻥끗 해버리니까 그거 바로 돼버리잖아.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한국거래소라고 있거든요. 한국거래소는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서 맨날 공공기관에서 제어해달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공공기관으로 남겨두고 있어. 그래야 낙하산들이 가요. 네. 공무원 퇴임 뒤 자리로 괜찮거든요, 그게. 자, 누나가 외환은행 노조에서 만든 웹툰의 이제 글을 쫙 읽어봤는데 그거 보면서 맨 끝에 마음을 탁 치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보면은 한미 FTA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 자본인 론스타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한미 FTA 조항이 가뜩이나 미국에 유리하게 돼 있고 미국의 규칙 중심으로 돼 있는데 FTA 발효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착취당할 거라는 생각에 씁쓸했다. 우리나라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이것저것 다른 나라에 뺏긴 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힘을 냅시다. 밝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외치는 거 있잖아. 경제는 졸면 당한다. 우리 이거 졸립지 않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깬대 열받아서. 그래서 누나가 그럼 뭐가 좋겠냐.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를 해줬어. 경제는 속지 마. 아, 그거 좋다. 아유, 괜찮더라고. 그래서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야, 우리 드디어 하나를 찾았어. 전문위원님 김보헌 의원님께서도 같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예.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마.